2004년 겨울 아침,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마을 전체를 휘감았다. 하얀 눈이 나뭇가지와 길거리를 덮어 작은 마을은 몽환적인 하얀 세상이 되었다. 흙벽으로 지어진 집들이 산기슭에 옹기종기 모여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이 차가운 고요 속에 유일한 생명의 징표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마저 이내 잦아들어 겨울 아침에 적막함만이 감돌았다. 낡은 다리 밑에서 5 아이들이 얇은 옷을 입은 채 움츠러들어 있었다. 오래전부터 달아해진 옷은 매서운 추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마치 윤서는 11살의 소녀로 다리 난간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마른 팔로 4명의 동생들을 꼭 안고 있었다. 마치 궁지에 몰린 어미새가 새끼들을 지키려 하듯 그녀의 큰 눈에는 경계심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 옆에는 9살의 지수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다. 맑은 눈에는 울어서 생긴 붉은 기가 남아 있었다. 지수는 늘 조용했고 윤서에게 바짝 붙어 따뜻함과 안전을 찾고 있었다. 7살의 미래는 계속해서 훌쩍이며 꿈결처럼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미래는 가장 예민한 아이였다. 배가 고프거나 추울 때면 눈가에 눈물이 고이곤 했다. 마치 기적을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5살의 하나는 이제 울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마른 다리로 언니의 다리를 꼭 붙잡고 있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말라붙어 있었다. 윤서의 품 안에서 2살 배기 막내 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무거운 숨소리와 함께 마른 기침이 연달아 나왔다. 윤서는 낡아 빠진 얇은 수건으로 별이를 감싸고 자신의 체온이라도 전해주려 애쓰고 있었다. 5 아이들은 왜 자신들이 버려졌는지 알지 못했다. 이른 아침 초가집에서 잠결에 깨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낡은 집에는 차가운 벽만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모님을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윤서는 동생들을 데리고 이 다리 밑으로 왔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그나마 산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추위는 더 이상 그들을 봐주지 않는 듯했다. 다리 위로 낡은 자전거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소리였다. 김중호는 50대 후반의 남자로 6.25 전쟁의 참전 용사였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자전거에는 작은 감자자루와 무한단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낡은 군용 점퍼를 입고 있었고 거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지난 전쟁의 아픈 기억이 서려 있었다. 전쟁 중에 유일한 가족을 잃은 후 그는 마을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왔다. 자전거를 타고 다리 중간쯤 왔을 때 중호는 이상한 광경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다리 밑에서 움츠러든 5 아이들을 본 것이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다. 누구냐? 그의 쉰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윤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치 새끼들을 지키려는 어미새처럼 동생들을 더욱 꽉 안았다. 제발 저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윤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중우의 가슴이 아팠다. 그 어린 눈동자에 담긴 두려움과 강인함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전쟁 때 잃은 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눈빛이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치지 않아.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윤서의 옆에서 지수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집이? 없어요. 부모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생들을 지켜야 해서. 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전쟁통에 동생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그때도 이렇게 추웠고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다. 별이가 다시 한번 크게 기침을 했다. 작은 몸이 떨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중호는 몸을 숙여 별이의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이 심하구나. 우리 집으로 가자. 도와줄게. 윤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 돼요. 우리를 보육원에 보내실 거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 우리 5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중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하마. 너희를 헤어지게 하지 않을게. 나와 함께 가자. 별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인다. 중호는 자신의 군용 점퍼를 벗어 별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작은 별이를 품에 안았다.
자, 가자. 우리 집은 가까워. 걸어갈 수 있겠지? 5 아이들은 조용히 그를 따랐다. 맨발로 얼어붙은 길을 걸으며 떨리는 발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그 발자국에는 이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주모의 집은 상기습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이었다. 소박하고 작은 집이었지만 밖의 추위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그는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방 안에 온기가 퍼지자 어땠던 공간이 밝아졌다. 윤서는 아궁이 곁에 앉아 별이를 안고 있었다. 별이가 조금씩 눈을 뜨더니 작은 입술로 언니? 라고 부르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주모는 작은 솥에 죽을 끓였다. 한 숟가락씩 별이에게 떠먹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품에서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5 아이들은 주모의 유일한 방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주모는 아궁이 옆 낡은 멍석을 깔고 누웠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겨울의 아침 햇살은 희미하게 비치다가 이내 무거운 구름 뒤로 사라져버렸다. 하늘은 잿빛으로 변하고 칼바람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했다. 산기견 작은 한옥에서는 아궁이의 불빛이 깜빡이며 타올랐고 습기 찬 공기는 초가지붕에 서려 있었다. 주모는 아궁이 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피곤한 눈으로 방 안을 바라보았다. 멍석 위에서 5 아이들은 작은 새끼 새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었다. 낡은 이불 하나로는 모두를 덮기에 부족했기에 윤서는 여전히 마지답게 가장자리에서 별이를 꼭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 주모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자신과 5 아이들의 앞날에 대해 생각했다. 얼마나 오래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윤서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면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어떻게든 해내야 해. 한때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에 하늘이 그에게 5 아이를 맡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믿었다. 이른 아침 주모는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났다. 닭이 울기도 전에 멀리 마을의 다른 집들에서 울리는 닭 울음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뼈를 애는 듯한 추위가 한옥의 처마 끝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쌀이 조금 남아있는 통으로 붉은 죽을 끓였다. 이것이 온 집안에 남은 유일한 식량이었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전부였다. 방 안이 따뜻해지자 아이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막내 별이가 마지막으로 일어났다. 맑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여기가 어디예요? 윤서는 재빨리 동생을 안아주며 달래주었다. 별이야, 우리는 이제 주모 아버지 집에 있어. 우리 집이야. 주모는 식탁에 죽을 올려놓고 아이들을 불렀다. 윤서가 동생들에게 죽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자신의 몫은 가장 적게 남기면서도 매번 한 숟가락도 흘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나눠주는 모습이었다. 주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11살 소녀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동생들의 기둥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이 아이는 나와 같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며칠 동안 새로운 가족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작은 방 하나뿐인 한옥에서 주모는 아이들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낡은 멍석을 펴고 아궁이 가까이에서 잤다. 낮에는 무거운 일들을 하며 보냈다. 장작을 패고 지붕에 새는 곳을 고치고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며 쌀과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오려 했다. 밤이면 그는 바늘을 들고 앉아 아이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자라빠진 신발도 고쳐주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 신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윤서는 어린 나이에도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도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을 돌보았다. 어느 날 주모는 우연히 집 뒤에서 윤서를 발견했다. 소녀는 빨래줄에 걸린 별이의 낡은 옷을 2 손으로 꼭 잡고 서 있었다. 까맣게 탄 얼굴에는 추위로 파랗게 질린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주모는 조용히 다가가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윤서야, 들어가자. 밖은 춥다. 윤서는 뒤돌아보며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아버지, 별이가 추울까 봐요. 주모는 윤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이 베었다. 지수와 미래는 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지수는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 흙바닥에 무의미한 동그라미를 그리며 두려움을 잊으려 했다. 미래는 자주 울었고 늘 윤서를 따라다녔다. 그럴 때마다 윤서는 일을 하면서도 동생을 달래야 했다. 미래야,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잖아. 우리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미래는 그 말을 들어야만 흐느낌을 멈추었다. 하나와 별이는 늘 주모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문간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아버지 하고 외치며 달려나왔다. 어느 날 주모는 하루 종일 논의를 도와주고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 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다.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키운다니. 곧 포기하고 내다 버릴 거야. 어떤 이들은 더 악의적인 말을 했다. 유명해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래.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처럼 주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노력했다.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주모가 윤서의 해진 옷을 기우고 있을 때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지수가 집 뒤 감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주모는 지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왜 혼자 여기 있니?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지 못할 거래요. 우리도 결국 버림받을 거래요. 주모는 말없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따뜻했다. 아버지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이겨낼 거야. 일상은 그렇게 힘겹게 이어졌다.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모는 마을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한때 조국을 지키던 그의 손은 이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느라 굳은 살이 박였다. 어느 날은 비계에서 떨어져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날도 그는 작은 쌀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그를 반기는 것을 보자 주모는 절뚝거리는 걸음을 감추려 애썼다. 윤서는 아버지의 불편한 걸음걸이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버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주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자, 오늘 저녁에는 밥을 해 먹자. 소박한 저녁 식사는 낡은 목탁 앞에서 이루어졌다. 때로는 흰쌀밥에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주모와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윤서는 늘 자신의 몫을 별이에게 주고는 나는 배불러요 아버지라고 말했다. 주모는 윤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봄이 왔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났고 차가운 공기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주모와 아이들은 집 앞에 낡은 울타리를 고치고 지붕에 이은 짚을 교체하며 설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설날 전날 저녁 주모는 이웃집에서 얻어온 작은 떡국떡을 들고 돌아왔다. 아버지가 설날 선물을 가져왔단다. 아이들은 작은 방 안에서 모여 앉아 따뜻한 떡국을 나눠 먹었다. 한밤중까지 웃음소리가 들렸고 추위도 잠시 잊혀졌다. 주호는 각각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을 느꼈다. 이제부터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약속한다. 밖에서는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고 산기슭 작은 한옥에서는 한 가족이 사랑으로 맺어지고 있었다.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주모의 마음속에는 이미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중호가 일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동사무소 직원들이었다. 박주무관이 앞으로 나서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중호 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5 아이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다고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했다. 자전거를 나무에 기대어 세우며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털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박주무관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독신이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능력도 증명하지 못했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윤서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박주무관과 다른 직원들 앞에 서서 눈물 젖은 얼굴로 항의했다. 우리는 어디도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제발 우리 가족을 갈라놓지 마세요. 뒤이어 나온 치수, 미래, 하나, 그리고 별이도 언니에게 달려가 꼭 붙었다. 별이는 주모의 바지를 잡고 순진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안 갈 거죠? 주모는 5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한때 다리 밑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다시 비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다. 그리고 박주무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가족을 갈라놓지 마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박주무관은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일단 아이들은 임시로라도 보육원으로 가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그 말은 마당의 공기를 칼로 자르는 것 같았다. 윤서가 크게 소리쳤다. 아버지, 우리 안 갈래요? 5 아이의 절규 같은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주모는 아이들을 꼭 안은 채 눈물이 그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꼭 데리러 갈게. 아버지가 약속한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주모는 아궁이 옆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공허한 침묵만이 가득했다. 마치 그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유일한 가족을 빼앗긴 것 같았다. 하지만 절망에 오래 머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일어섰다. 약속했잖아. 반드시 데려와야 해. 그날부터 주모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양육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심 어린 시선들과 차가운 거절의 말들이 그를 애워쌌다. 너무 가난하십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육원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 많은 일을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파리를 나갔고 일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노력했다. 저녁이면 떨리는 손으로 탁자에 앉아 진정서를 썼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그의 마음이 종이를 적셨다. 어느 날 군청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주모는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실 한가운데 섰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여러분이 제가 의심스러운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5 아이에게 넉넉한 삶을 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사랑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 5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갈라놓는다면 그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때 뒤쪽에서 윤서가 일어섰다. 아이들은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모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가난하실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지수, 미래, 하나, 그리고 별이도 언니 곁으로 달려나와 손을 꼭 잡았다. 별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모습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다. 수근거림이 잦아들었고 박주무관도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아직도 약간의 망설임이 남아있는 눈빛이었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일단 김중호 씨의 요청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을 증명하셔야 하고 아이들의 양육 상황도 정기적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중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눈물이 마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 아이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윤서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날 작은 가족이 산기슭 한옥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초라했고 지붕은 여전히 낡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주모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들만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찬바람은 더 이상 주모의 마음을 얼릴 수 없었다. 작은 한옥 안에서 한 개의 불꽃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불꽃이었고
가족이라는 희망의 빛이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서 봄의 따뜻함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날들에서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날들로. 주모는 계속해서 일했고 5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전쟁의 상처로 인한 그의 오래된 상처들이 가끔 아파올 때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쌀 한 줌이라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윤서는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산간 지역의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지수는 건축학도가 되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다. 미래는 교사가 되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공부를 가르쳤고, 하나는 작가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 막내 별이는 유명한 배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게 되었다. 어느 초가을 아침, 5 자매가 상기 후에 오래된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특별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주모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5 딸의 모습이 대문 앞에 나타났다. 윤서가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돌아왔어요. 주모는 빗자루를 든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추위에 떨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아름답고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마치 봄날의 꽃처럼 찬란했다. 우리 아이들. 윤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 뒤편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새로 지어진 기와집이 서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견고한 집이었고 기와지붕은 어떤 비바람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금자리를 주셨듯이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께 따뜻한 집을 드리고 싶어요. 주모는 말없이 서서 새 집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돌아서서 한 명 한 명 딸들을 끌어안았다. 딸들의 익숙한 온기를 느끼며 그는 말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랐구나. 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순도순 모여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낡은 초가집에서의 추억, 함께 먹었던 소박한 식사,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냈던 순간들. 하나는 새로 출간된 책을 꺼내들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별이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안겼다. 아버지, 저희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주모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단다. 며칠 뒤 고요한 가을 아침에 주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는 2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낡은 초가집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장례식 날, 온 마을이 모였다. 한때 주모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다. 5 자매는 흰 상복을 입고 묵묵히 걸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자부심이 빛났다. 하나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새로 출간된 책을 놓았다. 표지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우리 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다. 지수는 작은 다리 모형을, 미래는 하얀 국화를, 윤서와 별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저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게요. 이제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한 노인과 5 꼬아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진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만 있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주모의 손자, 손녀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을 이어받았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믿음이었다. 충분히 너그럽고 인내심 있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다.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주모와 5 자매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산골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어둠이 가고 빛이 오듯이, 절망이 가고 희망이 오듯이.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주모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였다.